국민 라디오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빅2 후보인 박지원 문재인 의원 어제 일제히 당명 변경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여기에 직간접 관련이 있는 안철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죠. 네, 당권 주자 빅2인 박문 이 두 사람이 야당이 뿌리나 다름없죠. 이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당명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당명인 새정치민주연합 가운데 새정치라는 말에 사실상 저작권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권한을 가진 안철수 전 대표가 반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명 개정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성명을 냈어요.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은 당명보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쟁할 때로 당명 개정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또 새정치를 포함시켜 당명을 바꾼 것은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당명 때문에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열린 우리 당을 시작으로 당명을 바꿔온 역사를 돌아보자. 그 이름을 버린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우리 국민이 당을 신뢰하겠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지원 의원은 아예 민주당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요? 예.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자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으로 바꾸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김민석 전 의원 등 지금 원외에 있는 구민주계 인사 몇몇이 모여서 만든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그 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새정치라는 말을 그대로 둔 채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안철수 의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글쎄요, 이 공약은 좀 물 건너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야권의 신당 준비 모임이 오는 4월 재보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네요. 예, 진보 개혁 진영의 인사들로 꾸려졌죠. 국민 모임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 모임, 이걸 줄여서 국민 모임이라고 한 건데 이 국민 모임이 오는 4.29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예. 이 기존의 야당을 대체하는 신당을 창당하고 곧바로 선거에서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건데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비등한 지지를 받은 국민 모임이기도 합니다. 이 모임이 신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면은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 국민 모임 대변인격입니다. 이 양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이사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4.29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서울과 부산, 광주 등지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국민 모임이 이 4.29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요. 서울 관악을 경기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에서 4월 29일에 선거가 치러지죠. 예. 그리고 신당에 대해서 비교적인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이제 여론이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잠시 언급을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 휴먼 리서치가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유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국민 모임이 준비하는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18.7%, 거의 19%입니다. 20%에 육박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새정치연합 같은 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21%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는 겁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거죠. 신당의 지지율은
서울과 호남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또 눈에 띕니다. 아주 안정적인 지지 기반인 거죠. 야권의 정당으로서는요. 예. 연령별로는 20대, 40대, 30대의 지지가 특히 높았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괜찮고요. 뭐 휴대전화 여론조사였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19%, 크게 보면 2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는 새정치연합 현재 지지율의 턱 밑까지 차고 올라가는 수준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동영 상임고문 아마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건데 신당에 합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동영 상임고문이 그쪽으로 턴을 하면은 요것도 새정치연합 내부 그리고 야권 전반에 걸쳐서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정동영 상임고문 둘러싸고 새정치연합 우려가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이 대선 후보였고요. 아직도 전주 고향에 가면은 지지 기반이 굉장합니다. 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당내 원내 인사들의 걱정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은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 아니냐. 그런 점에서 탈당한다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렵고 과연 그런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겠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 안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당이 건강한 진보적 입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민병두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제가 신당론을 주장하는 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큰형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큰형이 튼튼해져야 한다. 큰형이 강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새로 집을 짓느냐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큰형의 팔다리와 힘을 다 빼서 새로운 집을 짓자고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다리 다 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좀 계시라. 예.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다고 네. 합니까? 국민 모임 일단 오는 7일에 신년 모임을 연다고 합니다. 예. 아마 이때 뭐 취재 열기도 좀 뜨거울 것 같고 누가 여기에 오느냐 이런 거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만약 정동영 상임고문이 합류한다면 이날 모임에 얼굴을 좀 비추지 않을까 싶고, 이후에 12일 서울 그리고 23일 부산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엽니다. 예. 이 자리에서 국민 모임의 노선 관련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고요. 또 다음 달 5일에는 광주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이어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1차 선언의 10배 규모인 1150명 정도가 참여하는 2차 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또 흥미로운 거는 2월 5일에 광주에서 대토론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사흘 뒤에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당권 레이스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박주선 의원이 공격적인 발언을 문재인 의원에게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당권 레이스도 전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예.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새정치연합 이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주선 의원, 오늘 문재인 후보의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2012년 대선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선평가 불복 행위이며 친노 기회파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무책임한 과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31일에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제 나름으로는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대선평가위원회를 이끌었죠. 그 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간한 대선평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박주선 의원이요.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자신의 책임 정치 윤리 실천을 위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평등 원칙의 실현을 위해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상진 명예교수 주도로 만들어진 그 대선평가 보고서 자체가 사실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왜냐면 여기에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뭐 불복을 했다는 이러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그런 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을 살펴보니까 올해 1호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제1호 법안 발의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내용은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상환 방식을 일부 보완한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도록 한 기존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부 개선해서 취업한 사업체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 이외에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채무 상환 방법의 다양화로 채무자와 사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 든든 학자금 대출제가 더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회 의안과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 내부의 친박 대 비박 암투, 권력 암투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의 핵심 인사죠.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친박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김무성 당권 사유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서 주목이 되는군요. 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김재원 부대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인사권 등등 당권을 너무 사유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친박 진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겁니다. 김재원 부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우리 당이 호락호락하게 사유화할 수 있는 당도 아니고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사유화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인사 문제에 대해 좀 섭섭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 거는 김재원 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일 때 박 대통령의 대변인격이었습니다. 예. 대선 후보일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 대표적인 친박 핵심 인사였죠. 근데 지금 친박과 김무성 대표로 상징되는 비박 간의 권력 암투의 양상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를 옹호하는 말을 한 겁니다. 지도부가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은 조금 예사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미디어 협동조합 2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2만 1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월 3일 출자 완료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3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2014년 4월 1일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TV방송의 개국을 알리는 뉴스 프로그램 뉴스K를 시작합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4월 1일 국민TV가 역사적인 개국을 단행했고 품격 높은 대한 언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는 확장성 있는 대안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했는데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죠. 예. 남북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송된 육성 신년사 연설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최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라고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제1비서는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 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해서는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라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 흡수통일 시도 배제 등 이른바 근본 문제라고 불리는 전제 조건도 달았습니다. 전제 조건을 제시한 셈이고 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는 뜻인데요. 예. 결국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는 근본 문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남한 정부의 변화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남한이 변해야 이제 정상회담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북한의 주장인데,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궁금합니다. 예,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은 김 제1비서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으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 회담이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리 검토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할 차례이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장관급 또는 차관급 당국 회담을 통해 오이사 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의 생사 확인 같은 결단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남북 정상이 만나면 통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가 3년 차에 들어가는 올해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도 이번 신년사 내용을 거칠게 도식화해보면 한미 군사훈련,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키 리졸브 훈련 관련해서 남측이 성의 표시를 먼저 해야 하고 또 비공식 접촉을 포함한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진 후에 장관급 부문별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정상회담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예. 북한이 이런 조건과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상반기 한미 키 리졸브 훈련 문제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문들이 평가한 2014년, 그러니까 작년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여러 신문들이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15년을 준비하는 기획 기사들을 선보였는데요. 예. 미디어스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를 한마디로 정치의 실종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의 실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깨알 지침과 불통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해야 하고 특히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으며 반목으로 점철되고 있는 여의도 정치에도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015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아젠다로 참여하고 책임지며 스스로 올바르고 세계를 향하는 교양 있는 세계 시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젠 시민이다라는 기획 기사를 선보인 바가 있고요. 예.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31일 2014년의 인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재판관들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보당 해산 결정을 밤을 새워 고뇌하며 내린 주역들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반면에 한겨레는 2014년을 보여주는 인물로 프란시스코 교황과 웹툰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혜 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넥센 히어로즈의 서건창 선수,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을 꼽았습니다. 예. 신문들마다 정말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서 50%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아시다시피 담배값이 평균 2,000원 이렇게 뛰면서 담배 판매량이 말 그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유통업계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의 지난 1일 어제 담배 판매량은 작년의 같은 날 지난해 2013년 1월 1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 58.3%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B 편의점 업체의 경우에도 판매량 감소율이 54%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담배 사재기 열풍으로 판매가 크게 늘었던 지난달 말과 비교를 하면 2014년 12월 말과 비교를 하면 감소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 편의점의 경우 12월 31일과 비교해보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78%가 떨어졌고 B 편의점의 경우에도 하루 사이에 똑같네요. 7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담배를 보루째로 판매하는 롯데마트의 어제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신정보다 49%,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일단 유통업계는 이 같은 실적이 어제 하루 만의 결과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담배 외에 다른 품목의 매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담배 판매 부진이 담배값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말 개인들의 담배 사재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미 사놓은 담배가 많기 때문에 그 담배를 다 필 때까지는 아마 담배 수요가 적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더 지나봐야 담배값 인상 때문에 얼마나 담배 수요가 줄었는지 제대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정말 어제 하루의 결과인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담배값 인상 외에도 새해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한 46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올해에는 50%, 그리고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동차세가 오를 예정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과 경기권 대중교통의 요금이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쌀 관세화인데요. 올해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또 생산 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판매 역시 금지됩니다. 반면에 올라서 좋은 것들도 물론 있는데요.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7.1% 올라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5,210원보다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일반
군 일반 병사의 봉급도 1월부터 15%가 인상되는데요. 2등병의 경우에는 11만 2,500원이던 것이 12만 9,400원으로, 병장의 경우에는 14만 9천 원이던 것이 17만 1,4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스팸 문자나 전화 때문에 많이 좀 피곤하시거나 귀찮으셨던 분이라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데요.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전화 Do Not Call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Do Not Call, donotcall.or.kr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Do Not Call이 영어로 Do Not Call 이거를 네네. 그대로 네.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www.donotcall.or.kr로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경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도핑 테스트가 도입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차단할 세부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동화작용제, 이뇨제, 흥분제 등 13가지 종류와 또 불법 마약류 11종 등 금지 약물 24가지와 시료 변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고시했고요.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약물 복용이 확인되더라도 질병이나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명 절차를 거쳐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 방지 지침을 만들어서 기관별로 세부적인 도핑 테스트 절차를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했는데요. 예. 지침안에 따르면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 실시 사실을 안내하고 시험 당일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금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헌신성과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국민 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도 바뀐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방송에서 통계조사나 여론조사 결과 보도할 때 응답률과 질문 내용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는데요. 예. 신설된 심의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또 오차 한계 이것들만 공개를 하면 여론조사 보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통계 및 여론조사 항목에 따르면 앞으로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응답률과 질문 내용도 반드시 자막이나 음성으로 함께 내보내야 합니다. 아울러서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방송 중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문 내용이나 답변 항목 구성 등에 따라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TV의 경우에는 자막만으로도 고지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씨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엔 심의 규정에 위반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 교수가 재판 중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의 구명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노암 촘스키 MIT 공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살인 사건을 보도했다가 기소가 됐죠. 예.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구명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 번역 사이트인 뉴스프로가 촘스키 교수로부터 받은 이런 입장인데요. 촘스키 교수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글로벌 커뮤니티 사이트인 아바즈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한
지지 청원운동에 동참하는 연대 성명을 보내왔다고 어제 뉴스프로가 밝혔습니다. 예. 촘스키 교수는 연대 성명에서 청원문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서명한다 라면서 언론인 기소와 민주주의 후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전했습니다. 촘스키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세계에 감동을 주는 일이었다라면서 안타깝게도 그런 성취들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투쟁에 의해 쟁취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이 공격을 거부하기 위해 사법체계에 호소하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16일에 있습니다. 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나라를 교육에 미친 나라로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사교육 실태를 조명했는데 스타 강사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유명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나 봐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해 12월 30일 교육에 미친 나라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백만장자가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차기령 세븐에듀 대표를 소개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스타 강사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유명인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신문은 차 대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온라인 학원의 대표다라면서 학원은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에만 초점을 맞춘 곳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차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차 대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억 원 정도를 벌었다면서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입시 강사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스타 강사 외에도 치맛바람, 기러기 아빠 등 한국 사교육 풍토가 낳은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교육 열풍의 원인은 학벌과 간판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은 유치원부터 명문으로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며 명문 초중고를 거쳐 명문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어서 한국 학생의 수학과 과학 성적이 뛰어난 것은 이런 교육열 덕분이다 라면서도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교육 그런 실태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예.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풍경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의 보도가 아무래도 예.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한 그렇지만 또 인정해야 할 것 같은 보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함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브라질 월드컵 또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스포츠계가 무척 바빴던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죠. 네, 올해 스포츠계 주요 일정은 어떨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는 무척 바빴습니다. 예.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반대로 올해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남자 축구 월드컵 같은 국제간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데, 자, 우선 이번 달 9일부터 호주에서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거든요. 예.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맹주라고는 하지만 아시안컵에서는 사실 유독 약했습니다. 1960년에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우승컵을 안아보질 못했거든요. 슈틸리케 대표팀이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고요. 2018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올해부터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 시작됩니다. 예, 슈틸리케 감독의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자 축구는 가장 큰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6월에 여자 축구 월드컵이 있죠. 예, 6월에 캐나다에서 여자 축구 월드컵이 열립니다. 예. 이 여자 축구는 2003년 이후에 12년 만에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다시 밟게 된 거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여자 축구 대표팀은 16강에 도전하고요. 이 대표팀은 영국 첼시 FC 레이디스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 선수가 우리나라로서는 유명한 선수고요. 예. 또 이 러시아 로시안카에서 활약 중에 있죠. 이 박은선 선수를 우리가 지소연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지소연 박은선 선수가 워낙 이 세계적인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16강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55년 만에 이제 우승에 도전하는 아시안컵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이란의 4파전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슈틸리케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하고 이란, 일본, 호주가 이 4강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은 지난해부터 이 러시아 월드컵을 목표로 해서 20세에서 22세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동안 조직력을 갖췄다. 상당히 이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이 일본 대표팀의 이 아기레 감독이 이 최근에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까지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으로서는 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예, 우리나라가 이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대폭적으로 대표팀의 수술을 가한 것과는 다르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때문에 이란은 이 브라질 월드컵 당시의 대표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슈틸리케 대표팀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우승 가능성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 대표팀이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예. 이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승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조별리그 경기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이 가능성을 좀 더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예상에 불과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슈틸리케 대표팀이 이번에 확실하게 개성을 드러냈거든요. 예. 이 슈틸리케 감독이 원톱에 이 사실상 무명이었던 이정엽 선수를 전격적으로 발탁했고요. 또 미드필드는 뭐 기성용 선수를 주축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측면 공격하고 이선 공격의 남태희나 조용철 선수처럼 완전히 새롭게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예.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브라질 월드컵하고는 좀 다른 색깔의 축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다른 원톱의 이정엽 선수 그리고 남태희, 조영철, 손흥민 선수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정엽 선수가 자기 역할을 해낼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정엽 선수가 부진할 때는 이 원톱 없이 제로톱으로 이 선수들이 어떻게 공격을 풀어 나가느냐도
슈틸리케 대표팀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첫 경기가 오만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6개 나라가 참가하는데요. 예. 이 4개국씩 모두 4개 조로 나뉘어가지고 조별리그를 벌이고요. 조별리그에서 상위 2팀씩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개최국인 호주, 오만, 그리고 이 쿠웨이트하고 A조에 속해 있는데 1월 10일입니다. 자, 1월 10일에 오만하고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예, 1월 10일이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군요. 예. 새해 첫 스포츠 이벤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시안컵 소식 살펴봤고, 올해 종합대회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이제 막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로는 3번째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3번째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입니다. 예. 97년에 무주전주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렸고요. 2003년에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7월에 개막하는데요. 예. 전 세계 170개국에서 2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거든요. 이 유니버시아드는 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대회 개막 전해에 이 학위를 취득한 선수들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 선수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예. 지난해 인천 아시안 게임도 적자였고 또 인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도 주고 있는데,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170개국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 되니까 규모로만 보면은 올림픽보다 훨씬 더 큰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과거 냉전 시대에는 동구와 서구권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 대회 때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 달기 경쟁을 벌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보다는 이 실속 있는 대회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인천 아시안 게임이 적자를 보면서 이 경기장 시설 활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광주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 경제 올림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워낙 이 처음에 밑그림을 그릴 때 이 국내 지방 자치단체들 간의 이 자존심 경쟁이나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대회를 설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광주 대회 역시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유니버시아드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인데 우리가 그래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어느 도시에서 열렸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 유니버시아드는 직전 대회가 2013년에 열렸거든요. 어디에서 열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2013년에 러시아 카잔에서 이 직전 대회가 열렸는데 이 스포츠 팬이나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대회입니다. 이 광주가 얼마나 실속 있게 대회를 치르면서 애초에 공언한 대로 광주 발전에 도움을 가져올지 저도 참 좀 궁금해집니다. 예, 정말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속 있는 경기를 좀 이렇게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는 올해 10개 구단이 이제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KT가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원을 홈으로 하는 이 10번째 구단 KT가 올해 1군 무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예. 이 프로야구는 82년에 6개 구단으로 출범했거든요. 근데 33년 만에 10개 구단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예. 근데 9개 구단이 리그를 벌이는 것과 또 10개 구단이 리그를 벌이는 것이 차이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예. 아무래도 프로야구 경기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 가장 큰 변화는 이 포스트 시즌에 와일드 카드를 도입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 종전까지는 9개 팀이었기 때문에 4팀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10개 팀이다 보니까 한 팀에게 더 이 포스트 시즌 진출 기회를 더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일드 카드를 도입을 한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4위 팀하고 3위 팀이 5전 3선승제로 준 플레이오프를 치렀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5위 팀이 4위 팀하고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벌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긴 팀이 3위 팀하고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와일드 카드는 4위 팀이 1승을 안고 5위 팀하고 2연전을 벌이게 되는데 5위 팀은 2경기를 모두 승리해야지 준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되고요.
이 4위 팀은 무승부까지만 해도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10개 팀으로 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경기 수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난해까지 팀당 128경기를 치렀는데 올해부터는 팀당 144경기거든요. 예. 선수들이 좀 더 힘들게 됐죠. 이 월요일 휴식을 제외하고는 매일 경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단 운영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선발진을 5명으로 구성하는 5선발 체제였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 경기 수가 늘어나니까 이 체력적인 부담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선발 투수진을 6명으로 채우는 6선발 체제 얘기도 좀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올해 프로야구 3월 28일에 개막합니다. 예.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이제 늘게 되면 16경기를 더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올해 한화는 어떨까요? 최근 6년간 5번이나 꼴찌였는데 그래서 지난해 성적 부진으로 김성근 감독이 새로 취임을 했고 한화가 김성근 효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년 시즌, 올해 시즌을 앞두고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한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이제 전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이 자유계약 선수 FA로 배영수, 권혁, 송은범 이 3명의 투수를 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영수나 이 송은범, 이태양 선수에다가 외국인 투수 2명을 가세해서 선발진으로 이제 구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믿을만 하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권혁과 윤기진, 안영면 선수가 불펜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포수 조인성 선수가 워낙 노련한 선수니까 이 한화의 젊은 선수들이 얼마만큼이나 조인성 효과를 누리느냐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김태균이나 최진행, 김태환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타격, 타선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 문제는 수비입니다. 예. 이 한화가 지난해 실책이 가장 많았던 팀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디테일한 면에서 안 줘도 될 점수를 내주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는데 이 타자나 투수는 좀 타고난 재능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수비는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보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김성근 감독의 조련으로 인해서 이 한화가 약점이었던 수비도 어느 정도 회복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한화의 2015년은 탈꼴찌뿐만이 아니라 이 중위권에서 이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프로야구 전체도 좀 재미는 있어지겠죠. 예. 그리고 새해 인사를 좀 미리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